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박창한 장한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한 주는 뭐 사드 전국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특히 이제 어제 금요일에 황교안 총리가 직접 성주를 방문했다가 좀 봉변을 당했죠. 근데 어제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안보 문제가 잘 해결될 나라가 아니고 지금 정전 상태, 휴전 상태에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무수산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위험한 지국에 프랑스에는 니스에 테러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터키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나고 이런 정정이 국내외로 상당히 불안하고 물론 아셈 정상회의에서 뭐 북핵 문제도 다루고 했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이렇게 혼란이 있다는 것은 일단 국가적인 차원의 대단히 암담한 사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난 2년간 사드 문제를 놓고 공론화할 때 정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가 6시간 반 동안 갇혀 있게 물리적인 폭력 사태가 온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사태다. 이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양비론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한 곳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대통령이 외국에 지금 정상 외교를 가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이렇게 6시간 반 동안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군사 전문가들하고 대면해서 상의할 일이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지적과 관련해서는 황 총리가 버스에서도 직접 지시를 했다. 그래서 국정공백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은 냈습니다. 황 총리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어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당에서는 벌써 이게 성주 사태다라고 규정하고 또 이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민들의 성남 민심을 보면 해명 또는 설명 이것을 들을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냉각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직접 얼굴을 들이밀고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다 그러면 파행 내지는 충돌이 충분히 예견됐는데 그런 예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문을 해서 결국은 그 충돌 속에서 6시간 반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판단의 미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배치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선정 이후에 성남 민심을 달래는 법 어떻게 모든 게 다 정면 돌파인지 조금은 기다리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성남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발표들을 좀 더 하고 나서 만나도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본인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고 본인이 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금 대통령의 어떤 순방 기간인 상황에서 직접 거기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저는 판단 미스였다고 보고요. 지금 성주 군민들 또는 이제 사드에 대한 이 국론이 양분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그렇게 부닥치고 충돌하기보다는 언론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이런 공론화 작업이 좀 더 우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공론화 작업 속에서 결국은 둬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속에서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역 민심만 달래려고 보니까 지역의 반발을 지금은 누그러뜨리거나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됐고 오히려 이번 방문이 성남 민심에 더 기름을 끼얹는 거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됐다 이런 지적이신데 아마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몽고에서 또 메시지를 내놨어요.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안전에 총력을 기해달라. 센터장님, 요거랑 관련됐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총리가 어쨌든 6시간 반 동안 이제 국정 공백이 일어나는 사태, 이제 이런 사태들 다시 한번 언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국정도 또는 국민 여론도 이제 파행적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국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보면 성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은 여론이 이제 급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정원식 전 총리가 이제 한 대학에서 이제 대학 특강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서 강의를 마지막 하게 되면서 이제 밀가루와 계란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여론이 정권에 불리했던 여론들이 상당히 어쨌든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어떤 시위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연 이제 기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번 사태를 놓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도 이제 언급을 하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이제 그런 사건처럼 대중 여론을 급격하게 반전시키는 데까지 가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념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 어쨌든 반대되는 진영의 정치 세력이 또는 이념 세력이 이 시위를 주도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대부분 화면에서 볼 수 있었지만 고령자층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증리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아직까지 의심이 씻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 반발한 것으로 대중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큰 여론의 급반전을 가져올 정도의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정부는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정교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당연히 만나는 것, 단순히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어쨌든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교하게 접근을 하면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중장기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거는 소위 정면 돌파만으로는 조금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건데 교수님 다음 주에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국회 현안 질의도 있고 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묘책이랄까요? 일단 이거는 진실 그대로 설명하고 되고요. 왜 사드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일단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무수단 미사일을 쏘고 지금 동북아시아의 북중러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잖아요.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군사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중국이 방해한다고 북한에서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서 비난 성명을 낸다고 안 할 수는 그러니까 진실을 국민한테 알리고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거는 정말 애국심이 문제예요. 일반 국민들도 물론 내 지역에 나쁜 시설이 들어오는 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그 외에도 많은 군사 시설을 안고 살아가는 또 원전 시설을 안고 살아가는 다른 지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숙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도 주민들이 혹시 피해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고 그런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뭘 요구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런 나라가 성숙된 나라고 앞으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기주의가 서로 너무 팽배하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 여야 대권 잠룡들도 사드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 사드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또 부대 배치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예상되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배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지역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권의 시각은 이것이 내년 대선의 판도를 흔들기 위해서 안보 정국으로 안보 이슈를 띄우기 위해서 이번에 급작스럽게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야권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순수한 어떤 그 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용은 안보지만 이슈는 정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사드 배치의 득실을 둘러싸고 또 배치의 이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과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편에 서는 문제냐 아니면 북핵이 이것의 대응이냐 이런 그 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응책까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은 지금 여권으로서는 마땅한 주자도 없고 이슈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대선까지 이어갈 거고요. 야권에서는 여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보 이슈 특히 그중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한 전망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 사드 이슈에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때에 이제 대중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사실은 본인이 이제 부각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정책 캠페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슈가 있을 때는 일단은 주도하는 게 가장 낫고요. 그 이슈를. 그래서 본인이 주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주목받는 효과 있는 것이고 주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반대해야지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동조하는 게 있을 텐데요. 동조하는 것은 그다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여권 성향, 보수 성향에 있는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주도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이슈를 제기해 나가면서 나오는 것이고 야권 성향층에 있어서는 그 이슈를 분명하게 반대함으로써 본인들 부각하는 이런 전략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드 관련해서 어쨌든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뭐 내년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주자들이 이 이슈를 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이 지금 거의 뭐 사드 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드 이슈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드와 별개로 또 여야 당 상황, 당권 레이스 상황도 살짝 어느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새누리당 쪽은 벌써 좀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지금 이슈가 잘 아시겠지만 서청원 의원. 그렇습니다. 예. 네, 선택인데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니까 새누리당이 이미 출마 선언한 분들하고 앞으로 출마 선언한 분들까지 하면 한 8명 정도 네. 당대표 후보군으로 형성돼 있는데 지금 뭐 비박에서는 연일 서청원 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무슨 현장에서 연설들 하고 계신데 그래서 개파 갈등은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비박은 비박대로 모여서 뭐 단일화를 논의하고 그 역시 개파 갈등이죠.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가장 키포인트는 누가 과연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를 대통령 호흡을 잘 맞추면서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 정권 재창출하는데 가장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지금 뭐 비박, 친박 논쟁하면서 누가 혁신을 하고 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미 혁신 문제는 뭐 다 풀이 죽어가지고 혁신 비대위에서 뭘 논의하는지도 언론에 공개도 한다 이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나머지 지금 박근혜 정권이 갖고 있는 이런 재산을 잘 활용해서 정권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는데 누가 역할을 제일 잘하고 여론을 제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큰 지금 화두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비박, 친박 이런 조그만 그 잔챙이 논쟁엔 너무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청원 대표가 지금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출마 승산이 있어야 되는데 비박 진영은 뭐 단일화하고 이런 논의가 있는데 친박은 뭐 안 한다고 단일화 없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나가가지고 나중에 어려우면 또 승산이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판세를 고민하고 네. 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서청원 의원이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사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만약에 이제 출마하지 않을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고심 같은 것도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일단 고심이 고민을 하는 깊어지고 거죠. 있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과연 친박계 의원들 이제 표 분산이 가장 이제 지금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과연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자진해서 또는 이제 뭐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것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사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컷오프라는 제도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컷오프를 통해서 친박계에 남아 있는 완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주자들까지도 어쨌든 컷오프를 통한 단일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과연 이제 비박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 또는 김용태 의원, 정병구 의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당원 대의원들 또 이게 일반 국민들 이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1대1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어쨌든 여러 가지 비리 전력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친박계의 진영 주자들이 단일화가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출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청원 의원이 많이 나간다면 당대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서청원 대표는 트라우마가 있죠. 지난번 당대표 때에서 선출 과정에서 김무성 당시 후보에게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꼭 2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할 때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특히 TK 지역과 이 보수 세력의 어떤 그 지지율 결집도가 상당히 높을 때조차도 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계파 갈등의 책임론 그리고 지금 TK 지역에서 사드 문제로 인한 민심의 이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서청원 의원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의 1대1 구도에서 나와서도 졌는데 지금과 같이 객관적인 환경과 당 내의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까 컷오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고심이 되는 거지 만약에 컷오프가 없다 그러면 아예 나올 생각조차도 못했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아마 지금 서청원 의원의 고민일 겁니다. 그 서청원 의원 고민한 거 관련해서 이번 주에 김무성 전 대표가 대규모 행사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또 압박이 좀 될까요? 김무성 대표께서 2년간 당대표를 하고
그동안에 아무튼 뭐 대통령하고 뭐 각을 세울 듯하다 안 세울 듯하다 이런 뭐 하여튼 마지막 공천 과정에서는 각을 세웠는데 큰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비박계를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 그리고 또 비박계 주자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뭐 그 당시 지도부 최고위원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로서 가장 큰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시기가 빠르지 않은가.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안보 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집권당의 대표했던 분들이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는데 안보 문제 한 말씀 하셔야지 이게 도리인데 마침 좌파 개파 의원들만 다독거리는 이런 자리가 된 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모양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라 자기들 비박계 후보들 잘 다독거려가지고 힘을 모아야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도 뭐 고육지책으로 주위의 그런 충원들을 받아들여서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는 참 시기가 절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또는 친박계를 가장 공고하게 지켜주던 게 TK입니다. 네. 근데 이 TK 내에서 어떤 그 민심 위반이나 사드 내분, 관련해서?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날 때 사실 당대표 취임 뭐 2주년 이거 그렇게 누군가 기념식을 할 만큼 작년에도 그냥 밥만 먹고 끝났던 행사였거든요. 근데 1,500명을 모아놓고 거의 대선 출정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TK의 어떤 민심 위반 속에서 자신이 그 대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오히려 의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얘기한 거는 현 정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독자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권 내 특히 TK가 친박계가 어떤 반기문 총장 대망론을 갖다가 계속 풀어왔는데 이제까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사드 전국 속에서 본인이 홀로 소개를 선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대권 선언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당권까지 경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나서진 않지만 물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비박계의 여러 주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박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부재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위세가 대중적 위세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비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인물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박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결집력을 보임으로써 어쨌든 힘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비박계 주자들도 어쨌든 김무성 대표 의견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힘을 좀 발휘하겠다, 실질적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였던 이제 행사도 사실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래도 비박계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사실은 과시를 하는 모양새 이 전략을 사실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정책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상당하게 어쨌든 비박 주자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쨌든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묘하게 뭐 서청원 의원이 아직 결심을 최종 밝히지는 않았고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꼭 2년 전 김무성 대 서청원 그때 전당대회 대잡이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좀 뜨거운데 더민주는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민주당은 추미애 송영길 의원 네. 이강고도로 가다 어젠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야 되겠다. 아마 결심은 안 하고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흥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민주에서 이미 보이지 않게 어느 분이 좀 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나와봤자 승산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개파 간의 조정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르겠어요. 시정을 이끌기도 바쁘고 그 많은 민원 해결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당대표까지 한 건지 그냥 재미로서 선언적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하는지 저는 그건 좀 퀘스천 마크네요. 지적하신 지자체장으로서 나선다.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비판을 감수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나온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 나온다면은 좀 흥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더민주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전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더민주는 이미 일당으로서 충분히 다음 차기 대권, 정권 재창출과 대선 후보군들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누가 당권이 되더라도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쯤은
차기 정권을 갖다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당내에 팽배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권 경쟁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돌출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흥행이 당 자체 내에서도 흥행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출 행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는 SNS 상에서는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국구의 어떤 인지도를 이제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입지를 끝까지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지를 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아직 이제 8월 말 아닙니까? 이제 한 달 네. 가까이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값과 다음 어떤 차기의 어떤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즉 되게 좋은 홍보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출마 하냐 안 하냐보다는 당 대표급의 어떤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절반의 성공이다. 그렇고 흥행은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불이 좀 붙을 텐데 인터넷상에서 아무리 그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이 전당대회 특성상 대의원들의 이 투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의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에 나선다고 치더라도 아까 박태호 교수님이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제기하셨는데 새누리당으로부터의 공격도 있을 거고 또 내부에서도 대의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흥행도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큰 흥행에 도움되지는 못할 거라고 윤 센터님 뭐 동의하십니까? 실제 여론은? 일단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흥행을 지금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먼저 얘기 드리면은 새누리당은 어쨌든 친박과 비박 간의 어쨌든 경쟁 구도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과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양쪽이 그렇죠. 진영하게 결집하게 되면.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이른바 이제 호남 세력에서 일부분 이탈해 나가면서 비주류가 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경쟁 구도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결과의 불확실성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 내외에 또 당 외 바깥쪽에도 다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제 출마 여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전보다는 상당히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또 일반 야권 성향층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일정 수준으로 흥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어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비판들 또 약간 좀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영역과 자치단체장을 행정가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이제 성남시장들 특히 시민들이 과연 이제 수용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이 여부가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까 박태우 교수님 지적이랑 맥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를 봐도 안보 문제 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나라가 참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 동인서인, 병자호란 때 주전파, 주화파, 구한말에 말이죠. 개화파냐, 세국파냐. 정치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치 이익은 뒤로 하고 국가의 안보 이익을 앞서고 말을 자제하고 무엇이 정말 국가와 민주권리 하는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풀리죠. 지금 뭐 개파가 하니 갈등이 이게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생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안보 문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창원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단 별개로 두고 기존의 양강, 추미애, 송영길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 보는 판세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하게 주도권이나 또는 그 우위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조차 이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겠다. 아마 근소한 차이에 박빙의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윤 세사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판세를? 지금 어쨌든 과연 이른바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지역위원장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들이 과연 주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추미애 의원, 송영길 의원 어느 쪽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가, 손을 들어줄 것인가 여부가 사실은 실제 선거 결과에 부인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두 명 다 이제 사실은 비주류이지만 이런 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두 명 다 대중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과를 뭐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두 명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쨌든 간만의 차 크지 않은 차이에서 어쨌든 승패가 두 명으로 간다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 박빙으로 것 봐야 같습니다.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박창한 장한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세 분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